환율이 튀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확률이 거진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 통화 가치가 싸지면서 주식도 싸지면 눈 감고 사볼 때라는 거죠. 자산시장이나 오르기만 하면 좋은 게 꼭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은 오르기만 하니까 그렇게 막 부정적인 멘트도 내놓고 하면서 주식시장은 오르기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매도라든지 파생상품이 가질 수 있는 순기능은 위험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내려도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해칭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는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순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시장에서 드러나는 공매도를 없애기만 하면 장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너무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부분들이라는 거죠. 지금의 바뀐 금융 환경과 금융 상품 등을 아신다라면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여하는 부분 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경제의 흐름을 숫자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쉬운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경제 성장률 그러면 몇 프로 오르느냐 내리냐, 근데 그것도 소수점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흥이 별로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인덱스라고 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그 경제와 호흡을 하는 금융의 흐름을 숫자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그림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재미가 없었나? 이거를 인덱스에 대한 구성 상황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인덱스를 다우라고 우리가 제시를 하고 우리나라의 인덱스를 코스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미국은 10년 동안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10년 전 주가 수준에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제자리 상황인가 보면, 미국 다우의 구성지수는 굴뚝산업이 25%밖에 되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IT 서비스, 금융,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그런 기업들이 다우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코스피 안에는 굴뚝산업이 70%예요. 그리고 네이버나 뭐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경제, 10년 동안의 경제가 플랫폼 경제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잘 반영시킨 인덱스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덱스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없는 인덱스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한번 봐주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환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의미는 거진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은 다행히 한 10년 주기로 레벨에 대한 변화를 바꿔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환율은 그렇지가 못하죠.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환율을 보게 되면, 아주 장기 시계열에서 보게 되면 9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제가 가끔 보는 것을 권해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환율이 튀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확률이 거진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 통화 가치가 싸지면서 주식도 싸지면 우선 눈 감고 사볼 때라는 거죠. 당장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환율이 1270원대까지 80원대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는 1500대까지 빠졌었잖아요. 이 현상이 나게 되면 이럴 확률이 극히 낮아요. 근데 문제는 그 결정을 못하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다 망해서 사라질 거라는 공포에 휩싸여서 그런 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고 이 자산에 대한 보호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호 본능에 대한 부분이 강한데, 문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티는 나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 보상 심리가 바로 투자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내가 가서 뭔가 사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강해져요. 그러면 경제 상황이 급변하지 않으면 보통은 소비로 가요. 내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거 갖고 있을 바에는 어디 가서 여행을 하거나 뭐 하나 사는 게 남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써버려요. 그런데 지금처럼 통화 가치보다도 투자 자산의 가치가 더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 자산을 샀을 때 다 복구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동학개미 운동의 실태라고 보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었던 거고, 주식시장의 인덱스를 매일매일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서 전해지는 뉴스는 속보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긴박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상황 파악만 하셔도 나의 투자 활동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신입 직원을 뽑거나 주니어나 시니어 애널리스트들에게 리서치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릴 때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리서치라는 거는 리서치, 다시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어떤 경제 이론, 투자의 이론, 여러 가지 재무 데이터나 경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공감과 반응을 끌어내는 부분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업무인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게 되는 여러 경제 현상,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지표의 변화, 요즘은 이런 변화를 뛰어넘어서 어떤 인문학적인 접근이나 금융 역사학적인 접근이나 이런 부분 등을 조금 접목시키는 부분 등이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는 주요 업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한 논문 수준의 자료가 등장할 때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가볍게 그냥 보고 지나쳐도 무관한 광고 정도의 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자료를 습득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에 대한 구분 능력을 투자자분들이 갖게 되세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팬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욕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이제 등장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벌어지게 되는 현상에 대한 쉬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들이 일하는 부분이 애널리스트들의 업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를 구분해서 자료를 쓰지는 않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투자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제한 자료 작성을 베이스로 가져가고 있고 각각 담당하고 있는 전문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전문 분야들이 거시적인 상황 그리고 일반인들이 또 잘 모르는 그 해당되는 분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는 부분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업무고 보고서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들에 대한 가치는 누구나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탐방도 다녀와야 되고요. 또 그 탐방 다녀온 내용을 분석해야 되고 산업이나 거시적인 내용을 알려면 사실 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서는 수백 권을 봐야 되고요. 또 책도 두세 권 이상을 읽어야 하나의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인력의 자료를 무일푼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 등이 현재 증권사 리서치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모든 리서치 자료를 다 좋게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또 지금 그 자료들 안에는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수십 년 현재 금융시장에서 분석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그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독자들이 내려주시는 거는 필요하고요. 비난은 조금 부드럽게, 칭찬은 과하게 이렇게 조금 해주시게 된다면 그 업무 활동을 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이 뭐 어느 정도의 자긍심을 갖고 어떤 양질의 자료와 어떤 포인트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20년 이 업무를 하면서 과거에 이제 경험한 바로는 잘 분석된 리포트를 바탕에 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지속성이 가장 강하다라는 것이 제 20년의 경험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장 전략이나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를 담당하지만 만약에 관심 있는 종목이나 투자 대상이 있으시다라면은 그 해당되는 자료를 많이 습득하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자료가 없을까라는 거를 가지고 나서 불평을 하시기보다는 왜 분석이 안 될 정도로 얘가 관심을 못 받고 있나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할 수 있는 종목의 수가 전부 다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기업에서 분석하는 기업의 수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좋은 기업은 이악 물고 찾아냅니다, 사실은.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뭔가 허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조금 신중하셔야 되고 또 내가 판단한 부분이 다른 투자자들과의 어떤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봅니다.
제가 평균 지수라는 부분으로 해서 접근을 시작했었던 게 수년째 지나왔는데 목표 지수에 대한 설정보다는 그 본질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는 부분이 일반 투자자분들도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희망 주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목표 실적 달성 주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려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변화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 아무리 난 몸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뭔가를 막 먹고 있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목표 주가가 높게 나온 기업이 있으면은요, 지금부터 변화가 정말 빨리 일어나요. 근데 그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은요, 뭐 2분기쯤, 3분기쯤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임상 통과될 거예요. 뭐 아니면은 공장이 돌아갈 거예요. 이런 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되게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먼저 하고 목표라는 것들은 참고하는 정도.